예,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에 방송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방송에서 또 혹시 양희원영 국장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에너지하고 기후변화 쪽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아, 에너지 기후변화 담당 국장님. 네네. 이게 얼마 전에 결혼하셨죠? 아, 네. 네, 앞으로 친생아도 태어나야 되고, 이게 아기도 낳아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런 폭풍 같은 뉴스가 들려와서 네. 굉장히 염려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때 네. 생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더 심각해질 줄은 사실은 예상을 못 했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네. 원전 1호기가 이렇게 폭발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원자로가 폭발된 건 아닙니다. 원자로가 아니라 원자로 바깥에 있는 건물, 경납 건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폭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호기, 2호기가 차례대로 이제 문제가 생겼죠. 네. 근데 지금 4호기, 5호기, 6호기도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1, 2, 3호기 같은 경우는 가동 중일 때 지진이 발생을 해서 네. 식당으로 멈춘 거거든요. 예. 식당으로 멈추는 과정에서 화력발전소는 석유나 석탄을 태우는 거니까 끄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원자력은 핵이 분열되는 과정을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핵 분열 과정을 한 번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로 계속 이걸 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키는 과정이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한 거죠. 외부에서 전원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예. 그리고 외부에서 전원이 공급되지 못했을 때 자가 발전을 통해서 또 비상으로 1, 2중으로 또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다 물에 젖어가지고 공급이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노심 냉각 장치라고 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물을 쏟아 부어서 이제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물에 젖어서 가동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물속에 잠겨서 식히고 있어야 될 해결여공이 공기 중으로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급상승하게 된 거고요. 거의 한 2000도까지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여공 자체가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 엄청난 온도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물들이 다 수증기로 바뀐 거죠. 수증기로 바뀌니까 압력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예. 압력이 높아지면 얘가 폭발을 하거든요. 원자로 자체가 폭발하면 체르노빌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사능이 포함된 증기를 하더라도 방사능 증기인데요. 그거를 외부로 뽑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뽑아내게 되니까 이 수증기가 고온의 수증기가 이제 수소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 수소가 일정 정도 양이 되면은 이제 산소랑 만나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폭탄이 있었던 거군요. 폭발이 된 거죠. 예. 이 폭발을 할 때 1호기, 3호기 같은 경우에 다행히 외부 건물이 폭발될 때 안에 있는 경납 용기, 그러니까 그 원자로는 크게 손상을 입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일본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래도 좀 찌그러지고 그런 손상을 입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크게는 손상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호기가 폭발될 때는 이 경납 용기 자체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폭발은 다른 것보다 굉장히 높이 치솟았죠. 한 500m까지 치솟은 걸로 봤는데요. 구멍이 뚫리면서 그 안에 고여있던 이제 높은 온도의 방사능 수증기가 한꺼번에 바깥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1mSv, 이게 보통 1000마이크로시버트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지금 단위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미리시버트, 그러니까 마이크로보다 1000단위가 더 높은 거죠. 그 단위를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다기보다 어쨌든 숫자가 너무 커져서. 왜냐면 나중에 400mSv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40만 마이크로시버트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통 평상시에는 나노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작으면 50 나노시버트에서 많아야 500 나노시버트까지 됩니다. 근데 그 나노보다 1000 단위가 높은 마이크로 단위를 썼죠. 그래서 마이크로 단위에서 1000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게 1000 마이크로시버트가 우리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방사능을 우리가 쬐더라도 1년에 1000 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은 째면 안 된다라는 기준치가 있어요. 그게 처번에 나온 거죠. 이게 2호기 폭발할 때 8000까지
치솟았어요. 8,200까지. 8210W까지. 마이크로 10W까지. 8배로. 8년치 방사능이 한꺼번에. 그렇죠. 한꺼번에 된 거죠. 예, 그런 2호기 때. 2호기 때 그렇게 예. 됐고, 그 다음에, 4호기가 또, 근데 4호기가 문제가 생길 때는, 이거는 4호기는 가동 중이 아니었어요. 4호기, 6호기가 지금 다 불타서 지금 폭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가동 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저도 놀랬죠. 왜, 가동 중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봤더니, 핵발전소에는 사용을 하고 남은 연료가 있습니다. 이제 고준위 폐기물, 고준위 핵쓰레기다라고 쉽게 말하면, 준위가 굉장히 높은, 방사선 준위가 높은 핵쓰레기입니다. 근데 원자력은, 그러니까 핵에너지는 그 특성상, 핵분열을 하고 끝났다고 해서, 이게 중단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억지로 중성자를 쏘아서 핵을 억지로 분열시킨 거예요. 잘 안정하게 잘 있는 그 원자를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에 없는 인공 방사성 물질이 굉장히 많은 게 생긴 겁니다. 얘네들이 안정되지가 못하니까 방사선이라는 에너지를 막 뿜으면서 핵 붕괴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정한 원소로 가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붕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용이 끝난 핵연료라 하더라도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누출되었던 세슘, 그리고 아직 얘기는 안 되고 있지만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뭐 반감기가 30년 정도 되는 건데 발열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물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계속 순환시켜가지고 얘를 차갑게 이제 그러니까 녹아내리지 않게, 불이 붙지 않게 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원자로 안에, 우리나라에도 원자로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보관이 되어 있는데, 얘가, 원자로 안에 물이, 원자로안이 아니라 원자로가 있는 경납 건물 안이죠. 예, 건물 안에서 식히고 있다가 물이, 냉각기가 끊어지니까 이번에 사고가 난 거다. 예, 그게 뭐, 사용 해결료 풀, 이렇게 말하는데, 풀이라는 게 우리 풀장 말할 때 그 풀이란 말이에요. 풀장처럼 이렇게, 물속에다 다 넣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 그 시청자들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본방이 풀방이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본방에 계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엊그저께 같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요원들이 본방을 꽉 차지하고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본방에 계신 녹색 모자를 쓰신 분들이 일제히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본방에 계신 녹색 모자를 쓰신 님들이 한 100분 빨리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세요. 이거 내가 보니까 지금 일부러 저쪽 요원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못 듣게 하고 있어요. 이동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신속하게 이동 좀 해주세요. 예, 녹색 그 모자 쓰신 분들이 중심적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예, 곧 우리 양희원영 국장님을 모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재 그 일본의 원전의 폭발 상황은 뭔지 듣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단어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지금 국장께 하나하나 질문 드릴 겁니다. 중요한 얘기가 곧 나올 건데요. 이게 지금 본방을 차지하고 손님들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 애청자 여러분들이 100분만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자, 부탁드릴게요. 자, 어서 이동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자, 다시 한번 국장님. 여보세요? 네. 예, 제가 질문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예, 일단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1000 마이크로 퍼시트요? 10W. 1000 마이크로 10W가 1년 동안에 그 정도까지는 방사능을 접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예, 기준치죠. 기준치. 그런데 그게 지금 2호기가 폭발했을 때 8000이 나왔고, 그러니까 1, 2호기 합친 거죠, 그게. 예. 그 다음에 지금이 4호기인데, 4호기 아까 설명하다 마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400mS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아까 마이크로로 얘기할 때 40만 마이크로 시버트죠. 계산이 안 되네. 그러면 50배인가요? 아까 거에? 1000 마이크로 시버트의 400배죠. 아씨, 숫자가 많아지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단위를 마이크로에서 마이크로에서 지금 미리로 바꿨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 400이면 결국 400년 동안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하면 1mP가 시버트가 예, 밀리시버트가 1년 동안 그 쬐도 괜찮은 거죠. 1년 정도는 그 정도 1년 동안에 나눠서 네. 쬐면 괜찮은 거다. 근데 그게 네. 지금 400년치가 나왔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그 1년 수치를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급성장애와 만성장애, 유전적 장애 이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 그 급성장애하고 만성장애의 차이는 뭐냐면 한 번에 그 강한 거를 꽉 쬐을 때 네. 그랬을 때 이제 방사선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방사선이 아주 높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햇볕을 손을 이렇게 쬐고 있으면 손이 따뜻한 걸 느끼잖아요. 네네. 그건 태양으로부터 그 에너지가 제 손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 따뜻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때 보이진 않지만 네. 그런 것처럼 방사선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선입니다. 네. 이게 끓는 물이나 타는 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뜨거운 에너지인 거예요. 네. 그게 쬐게 되면은 이게 이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겉으로는 이제 피부가 벗겨진다거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방사선이 워낙에 강한 방사선이다 보니까 예. 표면만 뜨는 게 아니라 몸을 관통합니다. 방사선의 종류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는데 네. 감마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다 관통하는 선이거든요. 예. 세슘 137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1호기 폭발했을 때 나왔던 게 예. 세슘이 감마선을 내는 거예요. 그게 엑스레이의 저기 재료 아닌가요? 네? 엑스레이 검사할 때 나오는 게 감마선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 감마선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그 엑스레이를 이제 400번 이상 그 엑스레이는 1초도 안 맞잖아요. 순간적으로 예. 나요. 예.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찍혀 있는 거죠. 우리 몸에 그 선이 지나가서 뒤에 있는 인화지에 예. 필름에 이제 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관통이 잘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를 그림자를 통해서 뭐 뼈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 왜 엑스레이는 뭐 임산부는 가까이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럼 예. 지금 이번에 그 세슘 13 머시기가 얼마큼 나왔다는 건가요? 137. 137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게 양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지금 측정하는 걸 아직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기가 힘들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본 정부가 그런 걸 할 만큼의 정신적인 여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자국내를 네. 지금 수습이 안 되니까. 지금 뭐 그 직원이 70명만 남아서 최후까지 남아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을 거 각오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400mS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작업반 직원이 허리에 그걸 차고 있어요. 방사능 계측기를. 거기에 그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걸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종이 얼마까지 나온 건가요? 그 방사선. 400mS까지. 현재 마지막 우리가 조사된 내용이 400. 예, 400mS.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아까 설명하실 때 4호기에 대한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4호기가 이제 사용 해결료 말씀을 드린 네. 왜 그 폭발에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그 폭발이 된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화력발전소는 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이산화황이나 이런 아니면 이산화질소 같은 대기 오염물질과 재가 남습니다. 예. 근데 원자력발전소는 타고 나면은 그렇게 재처럼 남는 게 아니라 그 핵 연료가 100kg을 태우면 100kg는 그대로 있어요. 다만 물질이 바뀐 겁니다. 굉장히 핵분열이 왕성한 물질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방사선이 굉장히 강한 걸로 바뀐 겁니다. 도리어 나중에 그 핵 쓰레기가 더 위험한 거군요. 그렇죠.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어디도 그 사용 해결료를 처분할 방법이 없고 장소가 없어서 발전소 안에 그도 제일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경납 건물 안에 원자로가 들어있는 그 건물 안에 물 속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그 물이 빠져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슘이나 스트론튬처럼 발열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그 열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근데 물로 식혀주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물을,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거죠.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에 그나마 남아있던 물과 반응해서 수증기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수소가 발생하고 그 수소가 또 산소랑 발생해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그게 4호기하고 5호기, 6호기가 1, 2, 3호기하고 다른 형태죠. 그 1, 2, 3호기는 가동 중이었던 그러니까 1, 2, 3호기보다 4, 5, 6호기가 더 위험한 거였군요. 더 위험하다고 말하긴 힘들고요. 같은 네. 정도의 위험한 건데 비슷하게 다 위험한 건데.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를. 원자력 발전이 아니면 우리가 예상할 수 저조차도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이 관련해서 일을 했지만 소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 구소련에서 사용해결료를 보관을 했는데 이게 펑펑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냉각을 시켰는데 냉각이 잘 안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구소련에 대해서는 다른 서방 국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나라는 안전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저런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주변이 다 오염되고 그랬거든요. 스라빈스키라는 지역인데 근데 일본은 얼마나 안전 강국입니까? 그 내진 설계 세계 최강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용해결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게 원자로를 시키느라고 사람들이 정신없는 와중에 그 사용해결료 안에 있던 그 물도 문제가 생긴 거죠.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폭발과 화재까지 이어진 거죠. 근데 저 국장님, 그 5호기하고 6호기는 그 저기 아직 공사가 안 돼서 그 뭐 터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위험하지 않다라는 YTN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5, 6호기도 이미 다 그러니까는 가동 준비가 되어 있었던 핵연료가 들어 있었던 건가요? 이미 가동을 하고 점검을 하느라고 쉬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가동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핵연료를 장전을 한다 그러거든요. 핵연료를 장전을 해서 핵분열을 시킵니다. 그 가동을 하는 겁니다. 핵분열이 일 정도도 되는 거를 임계 시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임계 시점에 다다라서 가동을 계속 합니다. 하고 나면 그게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우리나라는 18개월 정도거든요. 18개월이 한 주기예요. 한 주기가 끝나고 나면 핵연료를 바꿉니다. 핵분열이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만큼의 핵분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걸 빼내는 거죠. 그게 이제 사용 핵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경납 건물 안에 있는 그 사용 해결료 수조, 그러니까 사용 해결료 풀, 그러니까 물속에다 집어넣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5, 6호기도 가동을 하다가 그 지금 18개월 지나서 잠깐 풀에다가 담가놓고 다음번을 대기하고 있는 중이었군요. 점검 중이었죠. 점검 중. 정기 점검이라고 일합니다, 그거를. 18개월에 한 번씩 하는. 우리나라일 경우에는 18개월입니다. 그 나라는 또, 그게 다를 수도 있어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제 이 정도면은 그 체르노빌 사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는 오늘 아침에 6등급으로 내정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미국에서는 6 내지 7등급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영국에서는 VAAC라는 데에서 한국 상공이 위험하다라고 지금 경보가 발령됐다는데 지금 우리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정도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본의 원전 폭발이 우리 한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미치는 건가요? 그건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저는 안전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불안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고 다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부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방사성 물질이 공기를 타고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람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첫 번째로는 방사성 물질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세슘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쉬운 예로 세슘은 반감기, 그러니까 그 방사선을 내는 그 힘을 이미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간이 30년이에요. 근데 이게 반감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30년. 반으로 감하는 기간. 그러니까 30년인 거죠. 그 30년인데 얘가 주변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공기 중으로 해서. 그러면 그게 비가 오면 땅으로 다 스며드는 거고 얘네들이 또 마르면 토양 위로 올라올 거고 그게 다시 바람이 몇 개월 있다가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가 동남풍이 불면 서풍이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로 또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다른 방향의 서풍이라고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 좀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AWC에서 항공사고도 방사능 위험이 있으니까 전 세계 뭐 항공사의 공식 경보를 발령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네. 이게 안전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안전을 생각할 때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안전하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이제 가장 걱정인 게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지금 부산부터 시작해서 이쪽이잖아요. 네. 12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 체르노빌 사고 났을 때는 반경 한 2000km 넘어서까지 방사능 나증이 떨어졌었고 그 피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그 진구 반대편인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도 그게 검출이 됐죠. 근데 그게 그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만큼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서 다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공기는 다 서로 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거죠. 가장 가까운 나라는 우리인 거고 우리가 그런 피해를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또 들어보니까요. 미국에서 어떤 미국 학자인데 미국 방송에 나와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이제까지 겪어봤던 거하고 전혀 다른 사고다. 이런 거는 이전에 예측되지 못했던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고 등급을 아마 사고 등급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다시 바뀔 거다, 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사고 등급이 지금 0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어요. 예. 예, 체르노빌 사고는 가장 높은 7등급이고요. 예. 쓰리마일 사고는 그 다음인 6등급 밑에인 5등급. 예. 근데 후쿠시마 사고가 1호기가 사고 났을 때 일본 당국은 4등급이라고 보고를 했죠. 근데 1호기가 사고 났을 때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2, 3, 4, 5, 5, 6, 9기가 지금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 사고의 양상이 기존에 있었던 사고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그 5등급이었던 쓰리마일 사고도 원자로 하나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 원자로 바깥에 있던 경납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폭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내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이 된 거였죠. 그리고 안에 해결료봉이 약간 녹아내렸습니다. 노심 용융이 진행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5등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르노빌은 어땠냐? 체르노빌은 그 경납 건물도 폭발로 날아갔고 안에 있는 노심도 녹아내렸고 그리고 이게 원자로도 폭발이 되면서 바깥으로 다 퍼진 거죠.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만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는 체르노빌하고 다르게 체르노빌 때는 이제 인적 실수였어요. 한번 뭘 잘못해가 테스트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후쿠시마는 그게 아니라 안전 수칙은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외부의 자연재해에 의해서 비상 장치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면서 연달아서 곧 6개나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용 해결료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가동 중단되었던 게. 그런 거는 세계에서 지금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고 초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체르노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전문가들은 7단계 이상으로까지 지금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네. 더 위험하다라는 게 그런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있는 거죠? 그 경험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유럽은 체르노빌 사고 경험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경험이 물론 그게 30년, 25년 전이지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이 빠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큰 사고 경험이 없잖아요. 다행히도. 예.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몇 번 사고가 났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잘 소개되진 않았던 거죠, 그동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독일조차도 가동 중인 발전소 7개를 정지시켜갖고 안전점검에 들어가고 원자력위원회가 모여서 이번에 긴급 대책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정부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안전하다, 문제 없다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오늘 성명서를 하나 낸 게, 그러니까 국가방사능 방재대책본부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내의 발전소에 사고가 생기면 그러면 이걸 본부를 설치해서 비상체제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 사고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연에는 공기는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 땅이 뭐 일본까지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발생한 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그러니까 방사물질이 여기는 한국 땅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가까운 나라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터졌으면 국내에서 벌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방사능 방지대책본부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오드, 그러니까 방사물질인 요오드, 이게 이제 우리가 요오드 피폭이 됐을 때 이거를 섭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열흘 정도 복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해가지고 이게 125만 개밖에 없어요. 또 12만 명 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슘에 대한 치료제가 프루시안 블루라는 건데, 이건 130명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양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을 생각했을 때 이런 걸 확보한다거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과연 우리가 만약에 바람방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피를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 감마선은 웬만한 거는 다 뚫으니까 두꺼운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조 건물보다는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비가 올 경우에는 우산과 우비를 꼭 써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저희가 이걸 좀 찾아보느라고 여기저기를 뒤져봤는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뭐 그 요령 정도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국가재난정보센터 그 웹사이트 말고는 다른 데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70년대 정도 나왔던 뭐 우물이나 장독 뚜껑을 덮어야 된다라고, 뭐 가축은 축사로 옮기고 사료는 비닐로 덮어야 된다라거나 이런 얘기들만 있다는 거죠.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대피를 한다면 도대체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보가 제공되는 게 지금 좀 시급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그 대피 요령을 우리가 봤는데. 예, 보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만큼 대피에 대한 준비까지 해야 되냐. 네네.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세계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너무 안전하다는 말만 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저는 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정말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 기관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괴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부가 신뢰할 만한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부가 그런 신뢰할 만한 정보를,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해 대피할 만한 모든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는 거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경우와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는 그 불안함이 정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오히려 과도한 불안이나 괴담 같은 게 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 좀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번에 일본의 원전 폭발의 위험은 이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체르노빌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데 네.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을 뭐 그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정도로만 대비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또 애매하죠? 그 궁금한 거는요, 체르노빌 때, 예. 그 체르노빌의 방사능이 2000km까지 퍼졌다 그러던데, 예. 그 2000km까지 그 방사능이 퍼져서, 2000km 정도면 아주 약간 퍼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타난 피해가, 가령 이제 그러면 체르노빌 때 1200km에서 겪은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그게, 그니까, 2000km, 그러니까 골고루 다 이렇게 된 게 아닌 거예요. 네, 그 보니까 이게 방사능 구름에 따라서 군데군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랬을 때 유럽 전체가 거의 아노미 상태에 빠졌었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소련이 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즉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일본은 우리가 사고가 나는 거를, 물론 체르노빌은 한 번에 터진 거잖아요. 네. 이건 지금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정보를 그때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거기로부터 한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스웨덴에서 감지를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가는 러시아에서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스웨덴에서 감지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때부터 구소련 당국에다가 공식 질의를 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 그때서야 알려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이제, 그 대피에 들어간 거였고, 그래서 그 방사능 낙진을 막지 않기 위해서 실내 대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음식물에서의 방사능 수치를 다 일일이 재고 음식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에 한 70개 정도 되는 그 방사능 감시 계측기가 있습니다. 예. 네, 이걸 좀 더 확대를 하고 늘려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 70개는 70개의 지점만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보다 더 많은 지점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그게 감지가, 될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데이터를 줘야 되죠. 저희보다 그거는, 재난 쪽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의 서울대 교수들이랑 뭐 카이스트 교수가 예. 한국은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 아마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에 동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는 어쨌든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현재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거죠. 저는 일본 정부가 거짓말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일본이 사고가 파악을 못하고 있을 네. 거다. 예, 사고가 처음 났을 때 방사능 물질 유출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게 뭐 비전문가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한 가운데 모든 전문가들이 숙고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아니 몇 시간 만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전문가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현재 방사능 계측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현재 바람이 편서풍으로 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또 있어요.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라든지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은 얘기하기 어려우신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최악의 상황까지 사실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정부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해서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 요즘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예, 굉장히 소중한 정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지내다가, 또 궁금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또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러십시오. 예.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신지요? 현재 1000분이 넘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세요? 예, 정말 1050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냉정한 만큼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전 정부에게 정확하게 요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뭐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제대책본부를 빨리 시급히 설치하고 이 관련한 대피 요령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국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있는 거고 예. 그 역할 하도록 뭐 어떤 식으로든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표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정부가 또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 있는 원전에 대해서 전 점검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 안전을 위해서 고생을 했겠습니까? 노력을 하고. 근데 저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저거는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 결국은 우리 모두의 피해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원자력을 안 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물론 저는 이제 이게 전기를 적게 쓰는 거에 실천만 되는 게 아니라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고 과연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전기나 에너지를 막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많이 쓰는 형태로 가서는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실천하겠다는 걸 보여주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거 그게 지금부터라도 시작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국장님, 지금 이제 저쪽 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현재까지는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반론을 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사고 배상 비용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는 거거든요. 한 방에.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면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지 않겠죠. 사고가 안 난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사용 해결료 아까 제가 말했던 핵폭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스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분하는 비용이 아직 제대로 책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발전소가 폐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기 비용도 제대로 설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1호기가 2007년에 원래 폐쇄가 돼야 됐던 거거든요. 근데 수명 연장을 10년을 더 했습니다. 근데 폐쇄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3,200억 원 정도면은 폐쇄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OECD 내에 이제 이걸 조사하는 단위에서는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나라는 한 1조 원이 필요할 거다. 그걸 폐쇄하려면. 둘 사이에 비용은 굉장히 큰 간격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폐쇄를 해봐야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용 해결료 처분 비용, 핵폐기물 처분 비용이죠. 그리고 이 폐로 비용, 이런 비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내진 설계를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비상장치를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안전장치에 대한 확대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과연 이게 쌀까요? 싼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싼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안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더 이게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거지만 우리나라가 핀란드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했던 그 원자로를 수출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데서 문제가 걸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사고가 생겼을 때 방사성 물질을 충분히 컨테인,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 그런 개런티가 안 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심을 던진 거죠. 그쪽에서. 핀란드 쪽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가 된 건 아닌데
외국에서는 외신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얘기가 나왔죠. 작년 9월 달에. 근데 국내에는 전혀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유럽 쪽에는 안전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비싼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비용 문제는 정말 얼마나 안전 규제를 제대로 하고 안전 장치를 잘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지진도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큰 사고도 별로 안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데에 별로 투자를 하지 않은 거죠. 전체적으로. 예.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 고리 원전 이쪽이 원전을 설치하기에 그렇게 안정지게는 아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예. 고리 원전 인근 울진 원전, 그다음에 월성 원전, 고리 원전 이 세 개의 원전 지역이 있습니다. 동해안에. 예. 울진 바로 밑에 영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해. 예. 영해에서부터 부산 옆에 있는 양산까지 큰 170km에 달하는 큰 규모의 단층이 있습니다. 네. 그 단층이 액티브 폴트라 그래서 활성 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단층인 거죠. 이 옆에 가지처럼 뻗어나와서 울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울산 단층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활성 단층입니다. 예. 근데 이거 옆에도 여러 단층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상대적으로 활성은 덜 되는 단층인데요. 예. 이 활성 단층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단층이죠. 그게 내일 움직일지 아니면 만년 후에 움직일지 100년 후에 움직일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확률에 의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 지진 기록을 봅니다. 네. 계기 지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계기 지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장치를 이용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걸 계속 수시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1978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78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예. 여기서는 큰 지진이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규모 5 정도가 아마 가장 큰 지진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근데 역사 지진은 서기 300년대부터 지진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진 기록을 지금 규모 리히터 규모로 바꾸면 6에서부터 8까지 나옵니다. 그게 한 100년 어떨 때는 300년마다 한 번씩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00년부터 지금 2000년이니까 지난 한 1700년 동안 한 300년마다 한 번씩 큰 지진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경주 일대. 그 당시 신라시대죠. 그 근처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계기 지진 기록, 1978년 이후에 계기 지진 기록만 보고 우리가 지진은 안전지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역사 지진 기록을 보면 한 300년마다 한 번씩 이런 큰 지진이 있었다. 그 마지막에 1700년대, 1600 몇십 년이에요. 그때에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큰 지진이 없었다. 그러면 최근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은 더 높아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 고리와 월성과 울진이 밀집해 있고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가 거기 밀집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원전도 문제지만 이 석유화학단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번에 지진 나고 쓰나미 왔을 때 그 정유 공장들이 다 폭발하면서 그거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번졌잖아요. 예, 그게 지금 울산시가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포항, 경주, 울산, 부산 이 근처에만 800만 명의 인구가 몰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방사능 낙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건지를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근처에 모여있는 이 위험시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진 설계 보강하는 거를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던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2017년, 20년까지 30%로 늘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좀 더 속도를 빨리 하고 좀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예. 우리나라, 죄송해요, 너무 바쁘신데. 예. UAE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을 짓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원전에서 나온 핵 폐기물? 이것도 우리가 처리해주기로 했다, 60년 동안. 예, 60년, 처리해주기로 했으면 60년이 아니라 우리가 정부 처리하는 걸로 됐겠죠. 근데 그게. 영구 처리요? 예, 국내에는 소개가 안 되고 있고요. 그게, 우리가 원전 수주를 하면서 이웃나라인 일본이 그 핵산업계가 세계 최강의 핵산업계가 몇 개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UAE 원전 수출을 했을 때 컨소시엄으로 결합했던 나라 중, 그 업체 중에 하나가 토시바라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이제 그 계약서 조건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진실 게임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련 원자로 산업회의 관련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이 경쟁 업체인 다른 뭐 미쓰비시나 히타치 같은 그런 쪽의 전문가들이 이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추적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내용 나온 것 중에 하나가 60년 동안 가동을 보증해 주는 거 아니냐. 설계 보증은 해주지만 가동 보증을 해준 사례가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가동 보증을 한다는 소리는 60년 동안 생기는 모든 고장과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혹이죠? 예, 의혹이죠. 사실은 아닐 거야, 아마, 그죠? 전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길 바라고 정부도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있고 두 번째가 그 아랍에미리트 발생한 혜택의무를 우리가 처분을 해주겠다. 이거 말고도 뭐 고정 가격을 하겠다.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고 이 관련해서 이제 일본에 계시는 장정욱 교수님, 한국 분인데 일본에 교수님 계시거든요. 두 분이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다가 이 의혹을 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계약서 내용을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하신 거죠. 그래요. 국장님, 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약속한 시간보다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서 예.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오늘 방송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의견을 모아가지고 또,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모시고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 애써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벌써 2년 지나 공백 기간 동안 우리 마치 생양아치로 매도시킨 너희 사이 기자들 잘 들어봐 MRC 잡은 재용이가 말한다 가만히 멀쩡히 있는 DOC 느닷없이 해체라는 너희들의 말에 얘네 왜 이래 아직 정신 못 차려 그레이트 리워드님, 감사합니다. 무너져 버렸지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었길래 난 아닌가 무시하는 말을 쏘네 그래서 나 씨발 알려대라 그 똑똑한 그 잘난 머리빼 잘 굴려라 나 이제 옛날처럼 없는 맞은 투수처럼 멍하니 가만히 그저 보고 있질 않아 너희에게 내 종이가 있다면 내겐 내 한 맺힌 조이수와 MRC가 있다 씨발 집어쳐라 본방에 계신 님들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가운데 있는 방이 좀 외로우니까 가운데 있는 방으로 예, 아래 윗방에서 예, 맨 위에 방하고 아래 방에서 가운데 방으로 한 50분씩만 이동 좀 해주실래요? 도대체 누가 누굴 검열한단 말인가 아직도 니네 인제시대 인줄 아시나 착각하지 마 그러다 다치리라 Shut the fuck up 다치리라 사전심이 제도 없어졌어도 여전히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감사합니다. 저리 비켜 재수 없어 저리 비켜 던져버려 자 이제 하나 되어 싸우쳐 이기적인 검열제도 따위 부셔버려 씨발 집어쳐라 닥쳐라 젓가락 하나 저리 꺼져 내가 씨발아 봐라 젓가락 하나 저리 꺼져 내가 씨발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예. 로사님의 그 속보 내용이 뭐죠? 예. 로사님 속보 내용이 뭐죠? 예. 지금 중계방에서 어떤 씹새가 쓸데없이 위험 조장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써대다가 강퇴당하는 걸 봤는데 저 시볼름 저거는 진짜 이 방사능에 확 노출시켜버려야지 저거. 예. 지금 상황이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제가 보충 설명할 필요 없이, 예, 지금 제가 보충 설명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이해들 되셨습니까? 지금 상황은, 예, 우리 그 국장님께서 굉장히 끝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해야 될 것, 예, 물론 지금, 일단 일본이 그 사고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를 국제기구에 못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얘네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난 지금 이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가 유례가 없던 사고랍니다. 유례가 없던 사고이고, 이제까지 예상도 돼본 적이 없는 사고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장 극심한 사고로, 체르노빌 사고를, 우리가 7단계로 가장 높이 책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제가 본 미국인 박사가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한 내용이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게 뭐냐 했더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현재까지 측정된 최고의 극대 상황이 체르노빌 사태인데, 현재 이 일본의 원전 상태가 그걸 넘어설 것이다. 지금 이제 특히 이 체르노빌 사태를 경험했던, 예, 체르노빌 사태를 경험한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상황은, 예, 상황은 지금 대통령 욕하지 마라. 내보내주세요. 처절하게 강퇴시켜주시고, 저한테 그 닉네임 알려주세요. 대변인 나가! 이 눈치 없는 새끼야! 이 천하의 거지 같은 인간아, 나가, 그냥. 저런 놈은 그냥, 일본 원전으로 그냥 이 인간 미사일을 쏴버려야 돼, 그냥, 나가!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을 때는 아니에요. 예, 네. 지금 상황이, 그니까 이제 체르노빌 사고를 한번 겪어봤던,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분위기가. 예, 지금 현재 일본에서 사고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만, 무사하다, 괜찮다, 아무 위험 없다. 카이스트나 서울대가 이 국립대학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국립대학들이 지금 이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고양이 누님 감사드리고요. 해피삼님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예,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도 원전 사고를 경험했어요. 쓰리마일 사고라 그래갖고, 예, 쓰리마일 사고를 경험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체르노빌 사고가 2,500km까지, 최장 2,500. 예, 키로까지 방사능 구름에 낙진 피해를 당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만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 뻘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다면, 가령 이제 미국에서, 이제 무슨, 인질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인질사고가 날 때, 우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질이 몇 명 죽더라도 밀어버려. 일단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인질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협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단 한 명이라도 사고를, 그러니까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하는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부는, 가령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집단소송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집단소송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GM사인가? 내가 정확한 이름 모르겠어. GM인지 크라이슬러인지 굉장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자동차 회사였는데, 이게 실제에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근데 이 회사에서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 자동차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뒤쪽에서 충돌 사고가 나면, 엔진이 폭발하는
그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점이 있었던 거야.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깜빡이가 켜고 있을 때 충돌 사고가 나면 엔진이 폭발해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그러니까 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사고 발생률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온 거야. 그랬더니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박는 사고, 발생 비율, 이걸 따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동차를 몇십만 대를 팔고 여기에서 그 비율로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그 보상 비용과 엔진을 새로 개발하는 비용을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엔진 새로 개발하는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 조금 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깜빡이 하나 켜고 있을 때 뒤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엔진이 폭발했을 때 사람이 죽거나 영구 장애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배상금의 총합과 그 다음에 이 엔진을 새로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했더니 엔진 새로 개발하는 데가 더 비싸. 조금 더 비싸.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걸 숨겼어요. 이걸 숨기고 그냥 판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배상을 해주면서 있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사고가 다 똑같은 상황에 났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 하나가 거의 망하게 생긴 어마어마한 배상을 받아낸 사고였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실제로 있었던 사고예요. 예.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도 나왔던 게 뭐냐면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따질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희생이 민간인의 피해가 있을 거로 예상되면 절대로 안 해요. 어떤 나라에서도 소위 OECD 소속 어떤 나라도 문제가 발생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 절대로 안 해요. 그게 OECD 소속 국가들의 난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본의 원폭 피해가 아직 우리나라에 그 방사능 오염 측정을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70개소를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이제 국장님의 얘기도 있었는데 아까 이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방송을 제대로 들은 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우리 국장님이 안전에 대해서는 가장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이명박 좋아해요? 나가! 나가! 이명박 좋아하는 인간들 빨리 다 나가! 니들은 그냥 나가가지고 방사능 맞고 뒤져! 빨리 나가! 니 같은 새끼들 다 필요 없어! 나가 이 씨발놈들아! 개놈의 새끼들 지금 눈치도 없이 이 씨발놈들이 진짜 너네는 가서 방사능 맞고 뒤져! 개놈의 새끼들 진짜 사람이 찾는데도 한계가 있지! 나가! 미안해요. 저놈의 새끼들은 그냥 뇌가 그냥 뚫린 놈의 새끼들이야. 지금 우리 학생들이, 자, 여러분, 현재 정부에서는요, 제가 이제 오늘 원래 휴가 중이잖아요. 오늘 원래 제가 방송을 한 날이 아니에요. 방송을 한 날이 아닌데, 오늘 긴급하게 방송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저께 이 양희원영 국장의 방송 내용을 우리 방송에서 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단방으로 내보냈어. 재방송 없이. 그래가지고, 일본의 원전 폭발이 한반도에 미칠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 아까 우리 답 쓰셨죠?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는 가장 어떻게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임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야. 저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다시 두드려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희원영 국장의 방송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시벌놈들이 이걸 갖다 유언비어로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일본에서 방사능이 한반도 도착, 이런 식으로 뭐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를 어떤 놈이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나는 같은 패가 아닌가 싶어. 한반도에 일본의 방사능이 도착, 이렇게 문자를 어저께 어떤 놈들이 아침부터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신속하게
신속하게 저녁 때 벌써 낮부터 방송이 나오더라고. 지금 그 원전 위험성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거를 수사에 들어갔다. 그거 보셨어요? 그 기사 보셨어요? 그 일본의 원전 폭발이 우리나라에 미칠 한반도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서 처음으로 다뤘단 말이야. 우리 방송 말고 누구도 지금 다루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라디오인에서 같이 다뤘지만, 라디오인하고 우리 방송하고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침부터 괴문자가 돌았고, 그 괴문자가 누구에서 돌고 있는지 정부에서 조사 중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트위터나 이 문자를 통해서 일본 원전 폭발이 우리나라에 아무 문제 없다. 렉실메아님 고마워요. 그 문제 있다라, 그러니까 위험성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방송에서 계속 때리는 거야. 그게 내가 열받아갖고 방송한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안 할라 그랬어. 웬만하면 내가 오늘 방송 안 하고 내가 진짜 모른 척하고 내가 딱 5일만 참았다가 내가 방송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내가 방송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 때문에 방사능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유언비어 유포자로, 아까도 들어왔고 이 개새끼들 진짜 이 씨발놈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뉴스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 그런 문자 돌린 사람 있어요? 누가 한반도에 지금 방사능 구름 도착했다라고 지금 문자 돌린 사람 있어요? 이 개새끼들이 그따위 뉴스를 통해서 일본 일본의 원전폭탄이 아니라 원전이 지금 폭발한 그 위험성이 한반도에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AWC, 예. 이 AWC에서요, 한국 상공이 방사능 위험이 있다. 자, 전 세계 항공사에 공식 경보를 발령했답니다. 사실상 IAEA, 국제원자력기구죠. IAEA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입장이래요. 한국 상공도 방사능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라. 어떤 새끼야? IAEA에서 한국이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새끼 어떤 시벌놈이야? 그 새끼 그 아이디 띄우세요. 지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문제예요. 지금 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누출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가 16일 전세계 항공사에 한국 상공도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공식 경보를 발령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내용을요, 널리 알려야 됩니다, 지금. 예? 지금 이게 누구냐면, 영국 소재 기구예요. 예.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거 저 위에 있는 거랑 이거랑 다른 거야? 예, 하여튼, 화산재 예보센터,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일본을 비롯한 남한, 중국, 러시아, 미국 등 5개국 상공에서 방사능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경보를 발령했고요. 이 기구는 국제원자력 기구의 방사성 물질 유출 경보를 항공업계에 전달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같은 정보는 IAEA의 공식 경보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제 IAEA가 이에 앞서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망치 부인이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뻘 개소리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지금 현재 속보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예, 현재 속보. 지금 마지막 상황. 현재 일본 상황에 대해서, 현재 일본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지금 오늘 아침에 프랑스에서 일본 상황을 6급으로, 그레이드 6으로, 갬방경화님 감사하고요. 6등급으로 올렸다. 7등급 바로 밑에로 올렸다라고 나왔고요. 미국의 ISIS라는 기관에서는, 미국의 이제 원자력 방사능을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는 6 내지 7등급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온 걸로 나왔어요. 예. 자, 지금, 현재 상황 이해가 안 되는 분, 아직까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누굽니까? 자, 우리
양쪽 방에서, 저기 호들갑 떨지 마라. 일본 원전 사태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 손 한번 들어봐. 일본 원전 사태가, 신경 안 써도 된다. 걱정 없다. 손 한번 들어봐.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아주 위험하다는 건데요. 아까 그 일본 일왕의 공식 발표요? 뭐라고요? 손 들면 뒤지는 거 알겠지?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요? 예. 지금 잘 들어요? 아직까지는 아니야. 지금 이제 아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일본의 원전이 6개 중에 2개는 그 가동이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그 양희원영 국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가장 충격적인 건 뭐다? 그 가동 중인 원자로보다 쉬고 있는 원자로가 더 위험했다. 쉬고 있는 원자로에 있는 그 이 뭐예요? 핵폐기물 즉 가동 중인 노심보다 핵폐기물의 그 저게 뭐예요? 이미 한번 가동하고 물에 담가놓은 핵폐기물이 더 위험하다. 이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의 사고가 이게 체르노빌 사고는 단 하나가 터졌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6개가 지금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저기 그 해결이 안 되고 있어. 현재 이 그 6개 중에 4개가 터지고 예, 지금 6개 중에 3개가 터졌죠? 현재 4개가 터진 건가? 4개까지 터지고 지금 2개 온도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4개가 이제 터진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 4개 터진 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 4개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오케이? 지금 이 4개 이미 터진 것도 이게 지금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요. 체르노빌에서 하나 터졌는데 하나 터지고 그게 수천 킬로를 간 거 아니야? 2500킬로까지 간 거 아니야? 방사능 오염물질이. 근데 이게 지금 6개가 일본에 있는 6개가 전부 다 위험하다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체르노빌은 무슨 자연적인 상태로 끝난 게 자연적인 위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로 하나만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은 그 이제 폭발한 다음에 그 저기 전원이 멈췄을 때 냉각수를 계속 들여올 수 있는 보조장치가 있었는데 그 보조장치가 뭐 때문에 이번에 대지진으로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기계가 망가져 버린 거라고. 기계가 망가지는 바람에 지금 이 6개의 이 원자로를 이게 지금 열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처리를 못 한다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미안해요. 자,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빼고 일본 원전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원전 사태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빼고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이미 지금 그 방사능 피폭에 대비한 약품을 수집 중에 있답니다. 예, 약품을 지금 수집 중에 있고, 현재 그런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그게 어느 나라?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개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어느 나라에 부는 거냐 하면, 유럽에 부는 바람이에요. 유럽에 부는 바람이 편서풍입니다. 예, 북대서양에서 북유럽으로 부는, 그 바람을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불러요. 예, 그
편서풍 때문에 안전하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그러면 체르노빌로부터 이 서남 쪽에 있는 지역만 방사능이 오염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체르노빌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영국에까지 방사능 오염 물질이 갔어요. 이게 유럽이 지속적으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방사능 구름이 이렇게 막 매물 돌면서 퍼지다가 어디까지 영국에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좌우지간 이 방사능 오염 물질이 가장 그나마 덜 위험한 게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몇 년 걸려요? 30년 걸려요. 30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에서 발견된 방사능 오염 물질이 이게 곧 가라앉는 게 아니야. 일본에서 떠오른 방사능 오염 물질이 곧 가라앉지 않는다고. 이게 지금부터 30년 지나야지 이번에 나온 것들 중에 가장 안전한 물질이 30년 지나야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부는 나라가 아니라 무슨 겨울에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그 다음에 봄에 뭐가 불죠? 동풍이 불어요.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겨울에 동풍이 부는 거. 혹시 그 한국지리 배운 사람 중에 오호츠크의 기단 아세요? 예,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아는 사람. 예, 그 오호츠크의 기단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그 동북부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 북부에 있는 해안이거든요. 일본 북부에 있는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오호츠크의 기단이에요. 알고 있어요? 예. 그 오호츠크의 기단이 그 일본 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인데, 오호츠크의 기단과 그 밑으로부터 불어오는 이 남쪽으로부터 오는 기단이 만나가지고 이게 그 우리나라에 걸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장마전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장마전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팬현상이라고 아세요? 팬현상. 이 팬현상이라는 건 우리나라 봄철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다습한 바람이 이 태백산맥에 부딪혀서 태백산맥 동쪽에다가 비를 다 뿌리고 고온 건조한 상태로 태백산맥을 넘어올 때 그 바람을 팬현상이다. 한국말로는 높새바람이다 라고 부른다. 들어봤지요? 자,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봄철에 팬현상을 일으키는 게 우리나라예요. 자, 우리나라 동쪽에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시벌.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지랄 예병들하고 자빠졌네. 우리나라 동쪽에 중국이 있어? 야! 우리나라 동쪽에 중국이 있다는 놈 누구야? 야! 예. 우리나라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 서쪽에 중국이 있는 거예요. 확 아주 그냥 확 찔러버리고 싶어 진짜. 예.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한반도는 일본의 방사능 유출에 아무 문제 없다. 일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한반도에서 정부의 공식 발표가 한국은 걱정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현우님 감사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만약에 정부에서 일본의 방사능 유출 위험하다 한마디만 했다면요. 저는 전혀 안 두려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다. 국민 여러분 대피해라. 이렇게 한마디만 했다면 나 이 방송 안 했어요. 왜?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안 믿어도 되잖아.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반대로 생각해서 아직은 안전하구나.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은 안전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한반도는 안전이라는 오늘의 발표를 듣자마자 이건 심각하구나.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최악의 상황이 와도 한반도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그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의 이름으로 한국은 안전하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아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한 거고요. 일단 오늘 우리 방송의 내용은 이 장자연 편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전에 대해서 일본 원전의 폭발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 유언비어다라고 얘기하는 새끼들 있죠. 여러분, 그 유언비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일본의 방사능이 한국에 도착했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건 유언비어예요. 왜?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예, 아직 도착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 원전 폭발이 한국의 위험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언비어다? 그 말이 유언비어예요. 일본 원전 폭발하고 한국 무관하다, 한국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언비어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비해야 되는 건 정부에서 신속하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처럼 그 방송을 해야 돼요. 일본의 원전 폭발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발표해야 됩니다. 서울과 이번에 일본의 여기 어디라 했지? 하나 이렇게 이름을 못 외워. 후쿠시마 원전과 서울의 거리는 단 1260km? 1260km밖에 안 돼요. 후쿠시마하고 서울의 거리가 1260km밖에 안 되고요. 현재까지 나타났던 가장 위험했다는 체르노빌 사고의 방사능 오염물질은 2500km를 갔어요. 체르노빌 사고를 대비해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위치예요. 따라서 한국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돼요. 충분히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 유럽과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 미국이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 일본의 원전 폭발 위험성이 지금 세계 원전 사고에 유례없던 사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방사능은 공기 중에 이동합니다. 예. 아니 그럼 방사능은 공기 중으로 이동하지 그럼 뭔 줄 알았어? 예, 방사능 공기 중으로도 이동하고요. 고체도 뚫고 지나가요. 웬만한 고체 뚫고 지나가요. 예. 그 웬만한 물질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두꺼운 콘크리트에서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공기도 물도 다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그 토양에서 방사능 위험물질이 떨어진 토양에서 난 식물을 먹어도 방사능 오염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의 원전 폭발에 대해서 지금 다른 나라는요 굉장히 심각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그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원전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일본의 상황이 유례없던 사고다. 그러고 방송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럼 망치부인의 주장이 뭐냐? 망치부인의 주장은 뭐냐? 지금 위험하니까 막 난동을 피우자? 그게 아니죠. 지금 정부는 사실을 분명히 방송해라. 지금 이 상황이 가져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진실을 분명하게 발표해라. 24시간 YTN에서 일본 대지진 특별 방송이 나오는데 24시간 동안 씨발놈들이 뭔 얘기만 나와? 일본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한국인들의 기부, 성금이 줄을 이어. 이 쌍놈의 새끼들 똑같은 일본의 쓰나미 오는 장면 똑같은 거 24시간 틀어주면서 일본인들은 이런 상황을 담담히 견디고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한국인들의 성금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연예인 누구누구가 얼마를 성금했다. 그러면서 성금해서 보내는 것만 24시간 하고 있어, 개놈 새끼들이. 지금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심각한지 위험을 밝히고 있다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거기다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일본 원전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닷물을 끌어다 붓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바닷물을요, 지금 바다로 계속 흘려보내고 있답니다. 지금 그 방사능 오염물질이 바다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바다로 흘러가고 있대. 이것도 외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야.
자, 자자자. 그래서요, 여러분, 일단은, 자, 그러면, 망치부인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이 방사능 물질의 그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내용이 있어요. 방사능 오염물질에 노출됐을 때, 또는 그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보자. 예, 방사성 물질 낙진 시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예, 즉시 콘크리트 건물 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입문을 꼭 닫고, 그 창문 틈을 테이프로 막은 뒤 환풍기나 에어컨은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 환기시키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물은 실내로 옮기고 안전이 확인된 음식과 음료만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외출 시에는 낙진을 맞지 않도록 우산과 비옷을 휴대해야 된다. 다섯 번째, 그 방사선에 피부가 노출되면 목욕 또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 여섯 번째는 가급적 집이나 건물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지금 도쿄에서는 지금 그 실외활동을 금지하는 그 주의보가 어저께 그 논의됐던 걸로 알아요. 예, 자, 이게 지금, 현재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대피 요령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예. 지금 이제 영국의 그 IAEA의 이 방사성 물질 유출 경보를 하는, 공식 기관에서요, 한국상공에 방사능 위험이 있다라는 경보를 발령했답니다. 네. 자, 지금 영국에서 한국상공도 방사능 위험이 있다라고 입장이 발표됐는데요. 전 세계 항공사에다 공식 공보를 발령했는데요. 사실상 IAEA의 공식 입장이랍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충격이 되죠? 네. 봄에서, 양쯔강 기단이 오는 건 황사. 황사, 서풍이 불죠. 예, 황사는 3, 4월에 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팬 현상이 와요. 높새바람이. 그죠? 그러면 5월 달 안에 일본의 방사선 물질이 다 가라앉을까요? 30년 지나야 반감돼요. 뭔 말인지 알았죠? 예, 양쯔강 기단이 3, 4월 달에 부니까 안전하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양쯔강 기단은 우리나라의 3, 4월 달에 황사 현상의 주범이고요. 예, 동쪽 바람이 불어오는 게, 팬 현상이에요. 뭔 말인지 알았죠? 피폭된 사람이 치료하는 약이 있대요. 해독제가 있답니다. 예, 피폭된 사람에 대한 해독제가 있는데, 완전한 치료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요오드하고, 아까 요오드하고 뭐하고 이제 그 두 가지 의약품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준비되어 있는 거는 12만 병분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더 위험한 물질은 130명분? 네. 그래서 지금 이 약품을 빨리 구해야 된다. 예, 이런 대비책을 빨리 신속하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예. 자, 여러분, 잠깐만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요. 왜 항공사에다가 공식 경보를 발령했을까? 여러분, 잠깐만. 상황을 조금 진정해서, 이 항공사에서 이 공식 경보를 발령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 세계 항공 승무원들 있잖아요. 예. 이 항공 승무원들이 원래 굉장히 위험한 북극권을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 방사능에 노출이 많이 된답니다. 예. 항공기 승무원들이 이 높은 지대를 통과해서 가는데, 이 가장 최단거리를 이동해서 갈 때, 거기가 굉장히 방사능 오염이 많이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항공기 승무원들한테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방사능 오염 정도를 항공기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계속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인들보다 항공사가 더 위험하게 받아들인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일반인들보다 항공사가 더 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 항공사들이 그 훨씬 더 많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이게 고도로 다니면서 방사능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사들에게는 이 방사능 경보가, 계속 되고 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위험성이 있다. 라고 얘기한 걸로 보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양희원영 국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전에 대해서는 가장 어때야 된다? 안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가는 어때야 된다? 가장 보수적이어야 된다. 가장 보수적이어야 된다. 즉, 이거는 경보예요. 지금 경보가 나왔을 때 정부에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당황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에서요,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일본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일본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드셨죠? 그것은 일본이 나름대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스템이 그 안정적이고, 국가를 신뢰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북한에 전투기가 남하에 오고 있다. 제가 그게 중학교 땐가 초등학교 땐가 하여튼 10대 초반이었을 때였는데, 10대 초반이었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30년 가까이 전에 북한의 전투기가 남하에 온다라고 이 방송이 났어요. 그 방송이 나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그 TV나 라디오에서 똑같이 그 내용이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북한의 전투기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 그리고 그 이웅평 내려올 때, 그때 동네 슈퍼가 난리가 났어요. 동네 슈퍼에서 막 밀가루 사재기고, 밀가루, 라면, 막 이런 걸 막 사재기 하느라고요. 막 쌩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 짐을 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 엄청났어요. 북한에서 막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그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는데, 작년 3월에 그 천안함 사태를 겪고, 작년 11월에 연평도 사태를 겪었잖아요, 우리? 연평도 사태를 겪었을 때면요, 실제로 피폭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피격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 포격을 당했는데, 옛날에 이웅평 때는 그 비행기를 타고 얘가 그냥 넘어온 거야. 월남한 거라고. 남한으로 귀순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우리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폭격을 맞았지만, 피격당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 동요했나요? 우리 국민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제 우리 곧 전쟁 나나보다 막 라면 사재기하고 그랬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죠? 무점유재님, 재방송 보면 나와요. 재방송 보면 나와요. 그만큼 우리 국민도 성숙해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여러분, 제가 아까 방송할 때요, 맨 처음에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했어요. 아까 낮방송에 보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요? 겁나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은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그렇다 해서 지구 종말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종말을 얘기하면 그놈이 사입이야. 지금 지구 종말이 다가왔다, 이걸 사라, 이런 얘기하면요, 그놈이 사입이야. 그런 놈은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걸어야 돼요. 저는, 물론 이 YTN에서 24시간 동안 일본인에 대해서 우상화하는 일본 시민 정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화하는 방송을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지만, 사실, 일본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근처에, 지금 아직도 거기서 대피하지 못한 분들이 수십만 명이 거기 이재민으로 있거든요? 그분들은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일본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요, 피할래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닥쳐올 일은, 지금부터 닥쳐올 일은, 우리가 개인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개인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이 공동체를, 최대한 이 공동체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나 하나 살려고, 나 개인의 목숨, 나 개인의 안전만 추구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가에게 요구할 바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원전의 안전성, 원전의 경제성, shut the mouth, 입 닥치라고 얘기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안전하다는 일본에서 벌어진 사태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도 아니에요. 자칫 잘못되면 어떤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흥분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러란 얘기는 아니에요. 정부에게 준엄하게 이제 진실을 말해라.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본 원전 방사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냉철하게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 정부에게 일본 방사능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된다. 세 번째, 더 이상 원전 가지고 암소리 하지 마라.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는 얘기 입 다물어라.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대요. 모두가 지금 가동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전 세계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키자는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데가 없대.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제 연령이 다 됐는데 멈추질 못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멈출 수가 없대. 아까 양희원영 국장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쉴 수는 있지만 멈출 수가 없대요. 쉴 수는 있지만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건설을 중단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자, 지금 전기값 폭등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전기값 폭등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상황대로라면, 전기값이요, 폭등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전기 펑펑 쓰고, 피폭 되는 것보다, 전기값 올리는 게 낫고요, 전기 아끼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원전 엄청 위험하죠.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문제 있는,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그게 안정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원전 짓겠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전문가가 얘기한 게 지금 1시간 분량이 있는 방송이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양희원영 국장의 방송 내용을 보시고요.